그 신대륙의 발견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과학자들은 무지를 인정하고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이, 그렇다면 왜 중국은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중국 명나라의 정화제독은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이 엄청난 대함대를 이끌고 중국에서 인도양까지 먼 곳을 항해했습니다. 함대는 300척에 약 3만 명의 인원이 탑승했죠.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페르시아, 홍해, 동아프리카를 방문했죠. 반면에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선단은 배가 단 3척에 불과했고 선원은 120명이 전부였습니다. 규모로 치면은 이 명나라 정화제독의 함대가 훨씬 더 컸다는 거죠. 중국이 결코 기술에 있어서 유럽에 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 중국이 유럽에 비해서 기술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왜 중국은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이 유럽과 중국에는 중대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약 7만 년 전에 일어난 인지혁명. 인지혁명이라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언어 능력을 인지혁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약 12,000년 전에 발생한 농업혁명.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호모 사피엔스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약 500년 전에 일어난 과학혁명입니다. 하지만 이 과학이라는 것은 1500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도 1500년 이전에도 있었죠. 1500년 이후의 과학과 1500년 이전의 과학은 도대체 뭐가 달랐길래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1500년경에 지구에 살고 있던 호모 사피엔스는 약 5억 명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약 70억 명 이상이 살고 있죠. 무엇이 이렇게 갑자기 큰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현대 과학과 이전의 과학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지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무지의 인정.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이 이슬람,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단언을 했죠. 위대한 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알려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진화론의 다윈은 스스로 생명의 모든 수수께끼를 해결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물리학자들도 무엇이 빅뱅을 일으켰는지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있죠.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두 번째는 관찰과 수학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것이 또 이전의 과학과 현대의 과학이 다른 점입니다. 보통 전통적으로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 이야기를 꾸며내서 만들어냈죠. 하지만 현대는 수학을 사용해서 해석을 합니다. 뉴턴은 매우 단순한 세 개의 수학 법칙으로 사과, 별똥별, 그리고 지구의 모든 물체들이 움직이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뉴턴은 자연이라는 책이 수학으로 쓰여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과학이 기술로 연결됐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큰 제국들이나 국가들은 예를 들어서 무기기술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학에 투자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현대에는 기술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과학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과학자들의 연구실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결과 많은 무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적 발명은 화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폭죽에 썼습니다. 송나라가 몽골 제국에 무너질 때도 이 화약을 사용해서 제국을, 송나라를 구하겠다는 황제는 없었죠. 전쟁터에서 대포가 결정적인 무기로 사용되는 것은 화약이 발명된 지 약 600년이 지난 15세기 1월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근대에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현대 과학처럼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이 새로운 과학적 발명이 돈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새 군사 기술이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거나 자신들을 구해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과학에 자본이라는 것이 결합되면서 이 과학의 발전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또 하나 결합한 것이 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국과 자본과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과학은 제국과 만나면서 비로소 그 힘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제국과 과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났을까요? 1761년 사람들은 태양까지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태평양까지 천문학자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보내는 김에 다른 7개 분야의 과학자들도 같이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이 뱃사람인 동시에 뛰어난 지리학자이면서 또 지도자인 이 제임스 쿡이 선장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이죠. 제임스 쿡. 근데 이 항해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죠. 바로 이 괴혈병이라는 겁니다. 괴혈병. 이 뱃사람들이 비타민C를 많이 못 먹어서 생긴 병이 바로 괴혈병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괴혈병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많이 죽었죠. 근데 이 제임스 쿡은 자기가 아는 의사의 주장에 따라서 소금에 절인 양배추를 대량으로 배에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원들을 살리죠. 바로 이게 제국과 과학이 첫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국이 항해하는데 과학이 도움을 준 거죠. 배열병을 정복한 덕분에 영국은 지구 반대편에 군사를 보내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제국과 과학이 만나면서 많은 선원들을 살리고 영국에게는 큰 이득이 되었지만 뉴질랜드 원주민들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영국 군대가 자신들의 땅을 빼앗아갔기 때문이죠.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태즈메니아 원주민들 역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과학과 제국의 결혼 덕분에. 이 태즈메니아 원주민들은 이 강제 수용소에서 생산 기술을 교육을 받았는데 대부분 이 원주민들은 학습을 거부했고 그래서 더 우울해졌고 아기를 갖지 않게 되었고 결국 삶에 관심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과학은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죽은 시체를 해부하고 무게를 재고 측정해서 분석 결과를 학술지에 치렀죠. 영국 왕립의과대학은 최후의 태즈메니아인 그녀의 표본을 2002년까지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제국주의와 결합한 덕분에 많은 기술적 진보를 이뤄냈지만 동시에 신세계인들을 착취하는 결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과학과 제국이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발전은 무엇보다도 바로 무지의 인정입니다. 이전에 말한 무지의 인정. 이 근대 이전에는 1500년도 이전이죠. 근대 이전의 지도를 보면 빈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모르는 공간이라도 뭐라도 채워놓죠. 이야기를 만들어서라도 채워놓습니다. 근데 근대 이후의 지도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국과 만나면서 그 원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492년 콜럼버스는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동아시아의 작은 섬에 도달했다고 믿었습니다. 인도에 상륙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죠. 콜럼버스는 평생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다는 생각은 콜럼버스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죠. 모르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 무지를 인정하지 않은 콜럼버스는 여전히 중세인이었습니다. 중세인. 최초의 근대인은 아메르고 베스푸티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콜럼버스가 발견한 그 신대륙이 사실은 인도 대륙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대륙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그의 업적을 길어서 그 땅을 아메리카라고 불렀죠. 바로 이게 이 베스푸티가 만든 지도죠. 아프리카 유럽 대륙에서 일로 가면은 여기에 빈 공간이 있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이 뒤의 공간은 미지의 공간인 거죠. 이 미지의 공간을 발견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피엔스로 하여금 무지를 인정하도록 만들었죠. 신대륙은 구대륙과 지리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식물도 다르고 동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지식이 필요했던 거죠.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기독교 성경이나 옛 지리서 이런 구시대 지식은 신대륙에서 전혀 통하지 않은 지식일 뿐이었죠. 그때부터 유럽의 모든 학자들이 빈 공간이 있는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 제국에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항해술 능력이 증가했고 그 뛰어난 항해술로 신대륙을 발견했으며 그 신대륙의 발견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과학자들은 무지를 인정하고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과학혁명이 제국과 만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이 그렇다면 왜 중국은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이 중국 명나라의 정화제독은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이 엄청난 대함대를 이끌고 중국에서 인도양까지 먼 곳을 항해했습니다. 함대는 300척에 약 3만 명의 인원이 탑승했죠.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페르시아, 홍해, 동아프리카를 방문했죠. 반면에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선단은 배가 단 3척에 불과했고 선원은 120명이 전부였습니다. 규모로 치면은 이 명나라 정화제독의 함대가 훨씬 더 컸다는 거죠. 중국이 결코 기술에 있어서 유럽에 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 중국이 유럽에 비해서 기술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왜 중국은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이 유럽과 중국에는 중대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발견한 나라에게 단지 조공을 바치라고만 요구를 했지 그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유럽인들이 중국인들보다 더 탐욕스러웠다는 점이죠.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인도나 스칸디나비아를 정복해서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도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를 정복하려 하지는 않았죠. 사실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의 제국들이 다 그랬습니다. 정복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독 특이한 것이 바로 이 근대 초기의 유럽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탐욕이라는 병에 걸려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신대륙에 딱 도착을 해서 거기에 깃발을 꽂고 이 땅은 모두 우리 왕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유럽인들은 왜 그렇게 이 탐욕스러워졌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바로 제국뿐만 아니라 과학 발전에 촉매가 된
이 자본이 결합되면서 유럽인들을 탐욕스럽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지금은 유럽 사람들의 탐욕이 신대륙인들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왔는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1517년경에 카브리 제도에 있던, 카브리 제도는 여기죠, 스페인 식민지에 있던 스페인 사람들은 이 아메리카 대륙에 아주 강한 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에 이 사람들은 이 아즈텍 제국을 발견을 하죠. 1519년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잉카 제국을 발견을 하죠. 코르테스라는 스페인 사람은 1519년에 아즈텍 제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평화의 목적으로 왔다. 너희 지도자에게 우리를 안내하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평화의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었죠. 코르테스가 상륙한 지 100년 만에 원주민들의 약 90%가 죽었습니다. 대부분 이 질병 탓이긴 했지만 어쨌든 90%가량이 죽었죠. 이 잉카 제국을 발견한 피사로는 이 코르테스를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모방을 해서 잉카 제국을 정복을 하죠. 제국 사람들이 많은 원주민들을 학살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국이라는 것은 악일까요? 꼭 나쁘게만 볼 수 없다는 게 저자의 의견입니다. 이 무슬림이 인도를 정복했을 때는 고고학자, 인류학자, 지리학자, 동물학자들을 데려오지 않았죠. 반면에 영국은 인도를 정복하면서 모든 학자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도를 샅샅이 조사를 했죠. 영국은 인도 전체 지도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자원을 찾고 금강위치를 조사했지만 인도 거미나 나비, 그리고 고대 언어, 잊혀진 유적지를 발굴하는 수고도 했죠. 이전에 인도를 지배하던 어떤 왕조도 이런 잊혀진 유적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1830년에 영국의 헨리 롤린스라는 장교는 이 인도에 있는 고대 유적지에서 페르시아어를 해독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바빌로니아 언어를 해독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됐죠. 이 분명한 것은 근대 유럽 제국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고대 문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인도를 지배하는 영국인들은 인도 사람들보다 인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제국이라는 것 자체를 단순히 나쁘다고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과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국과 만났고 그 제국과 만남으로 인해서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과 제국, 과학과 협력한 게 제국 말고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자본입니다. 자본. 이제 과학과 자본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 만남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근대 경제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성장이라는 단어죠. 근대 이전에는 이 성장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고,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중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영국 왕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방법은 프랑스 왕의 것을 훔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파일을 훔쳐오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가 운영하는 빵집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옆 빵집의 손님을 데려오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성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파이가 커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중세 사람들은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성장이 돼야지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빵집을 하고 싶은데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파이가 커지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중세 유럽인들은 돈을 벌면 그것을 새로 투자를 하지도 않았죠. 중세 귀족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돈을 다 써버렸죠. 파티를 한다거나 성을 짓는다거나 그러면서 말이죠. 그때 과학혁명이 도래합니다. 파이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신대륙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신대륙에는 부대륙에 없던 금, 은 이런 자원들이 있었고 사용할 수 있는 노예들도 있었죠. 이제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신대륙에 가서 투자를 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점부터 은행에 가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면은 내가 신대륙으로 가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더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당신 빌려주면은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파이가 더 커질 거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생기면서 이 신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경제를 윈윈 상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내 파이 조각이 커져야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조각도 커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가난하면은 당신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돈을 벌어야지 당신도 돈을 버는 거다. 이 말인즉 돈을 버는 것이 나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 시점부터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중세 이전에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과학혁명과 진보라는 개념이 도래하면서 이제 비로소 성장이라는 게 생겼고,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생기니까 애덤 스미스의 이런 주장이 통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애덤 스미스의 이론에서 사람들은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파이의 크기를 늘림으로써 부자가 됩니다. 사실상 탐욕은 선한 것이며 내가 부자가 되면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말한 것이죠. 이기주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타주의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빵집 사장이 더 많은 이익을 내면은 그 남은 돈으로 더 많은 조수를 고용해서 또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제빵사를 고용을 하게 되죠. 즉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가 공동체의 부에 기여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수익을 비생산적인 활동에 낭비하지 않고 사람들을 새로 고용하는데 써야 된다는 전제가 있죠. 이게 바로 핵심인데 재투자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은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본은 재투자되어야 한다. 자본이 비생산적인 것에 쓰이면 안 된다. 그래야지 애덤 스미스가 전제한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개인의 이윤 추구가 공동체의 이윤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생산된 자본은 재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종교 파트에서 이 자본주의 역시 교리라고 종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자본주의 교리의 제1계율은 생산에 따른 이유는 생산 증대를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재투자입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본이라는 것을 단순한 부와 구별하는 겁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생산에 투자되는 돈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 부라는 것은 생산에 투자되지 않는 돈을 말하죠. 이집트의 파라오는 많은 돈을 거둬들었지만은 이것을 생산적인 것에 사용하지 않고 피라미드 짓는데 사용해버리고 말죠. 이집트에 있는 이 자원들은 자본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부일 뿐입니다. 그것이 생산적인 것에 다른 돈을 생산하는 것에 투자가 되어야지 비로소 그게 자본이 되는 거죠. 이 생산에 따른 이윤을 생산에 재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이 근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근대 이전 사람들은 생산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죠. 아주 오랜 기간. 생산이 일정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윤을 재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세 엘리트들은 이 재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입을 연회라든지 파티, 궁궐을 짓는데 그리고 자선에, 성당에 이런 것에 소모를 해버렸죠. 재투자를 하지 않은 겁니다. 재투자를 하지 않은 이런 중세의 엘리트들, 거기에 비해 현대 엘리트들은 항상 재투자를 합니다. 이 중세 엘리트들과 현대 엘리트들과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가 커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재투자를 하죠. 항상 허투루 소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돈이 창출될 만한 곳이 있는지 살피고 그런 곳에 재투자를 합니다. 그 엘리트들은 기업 회장, 주식 거래인, 기업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중세 귀족보다 훨씬 부유하지만 이 사치성이나 소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스타트업 부자들, 창업자들을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거 같은 사람도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죠. 물론 이 옷 자체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중세처럼 엄청난 사치를 부리진 않는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도 회사에서 텐트 쳐놓고 잤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었죠. 이 사람들은 항상 돈이 생기면은 어디에 재투자할지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죠. 자본과 과학이 만난 이후부터는 항상 기술이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이 자본주의 정부와 기업들의 가장 제1 고려사항은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프로젝트를 볼 때 그것이 돈이 되는가 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우리의 생산량과 수익을 늘려줄 것인가, 경제 성장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보기 시작했죠. 바로 이 시점부터. 물론 그래서 모든 게 좋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이 됩니까?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프로젝트는 성사가 되지 않았죠. 돈이 안 되지만 아주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유행하는 어떤 전염병,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 있다면은 그것은 돈이 안 될 겁니다. 돈이 안 되지만은 굉장히 필요한 연구입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이제 돈이 가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 자본과 만나면서 과학이. 다시 이 과학혁명 시점으로 돌아가 보죠. 1500년대로 돌아가서 보면은 결국 이 자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 신용입니다. 신용이 있어야지 자본을 얻을 수 있고 자본이 있어야지 신용을 또 얻을 수가 있죠. 신용을 얻는 국가가 결국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공식이 만들어진 게 과학혁명과 자본주의가 만난 그 시점입니다. 콜럼버스는 이 사람이 콜럼버스죠. 이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신대륙을 발견해서 당신한테 돈을 줄 테니 대박을 터뜨리게 해줄 테니 나한테 투자를 해라 라고 설득을 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는 신대륙에 가서 금광과 은광을 개발했고 사탕수수와 담배를 재배해서 스페인 왕을 부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최초로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신용을 얻은 거죠. 다른 자본의 신용을 얻은 겁니다. 신용을 얻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했죠. 그리고 그 과정을 본 여러 유럽 국가들도 이제 새로운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용대출은 새로운 발견을 할 자금을 공급했고 발견은 식민지로 이어졌고 식민지는 수익을 제공했습니다. 수익은 또 다른 신뢰로 만들어냈고 신뢰는 또 다른 대출로 이어졌죠. 근데 이 스페인은 결국 네덜란드한테 이 패권을 뺏겨버리는데 바로 그 이유가 신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자본의 신용을 잃어버린 거죠. 네덜란드 법원은 이 정부와 별개였고 서민이나 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본이 불리한 일을 당했을 때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은 법원이 돈을 갚아라, 이렇게 보상을 해줘라,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법원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네덜란드의 왕이라도 말이죠. 근데 스페인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스페인 법원은 스페인 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았죠. 스페인 왕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스페인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할까요? 네덜란드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할까요? 사유재산이 보호되는 곳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죠. 사유재산이 보호되는 곳이 바로 이 상권이 잘 분리된 곳. 그게 바로 이 근대에는 네덜란드였습니다. 스페인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네덜란드에 가서 사업을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스페인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세금을 올렸습니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반면에 네덜란드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투자를 받은 거죠.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주식이 모두 팔려버렸으면 그 주식을 보유한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주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비싼 가격에 그 주식을 샀겠죠. 반대로 어떤 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 주식을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더 싼 가격에 팔았겠죠. 최초의 주식회사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신대륙을 가서 돈을 벌어서 올 테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투자를 해라. 그리고 그 증서로 주식을 발행을 한 거죠. 돈을 받고. 그게 바로 최초의 주식회사,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이 동인도 회사는 주식을 팔아서 번 돈으로 선박을 만들고 그 배를 아시아로 보내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재화를 실어서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왔죠.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서 활약한 반면 이 네덜란드의 서인도 회사는 대서양 건너 허드슨강, 미국이죠.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역을 맡았습니다. 허드슨강 입구에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정착지를 건설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영국의 공격을 받아 영국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영국은 섬 이름을 뉴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영국으로부터 이 섬을 지키기 위해서 세웠던 장벽, 그 벽이 무너진 잔해 위에 생긴 도로가 바로 월스트리트가 된 거죠. 바로 오늘날의 증권거래의 요지, 핵심 지역인 월스트리트는 바로 이런 식으로 탄생을 했다는 그런 재밌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도 말했다시피 영국한테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패권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영국이 패권을 장악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가 오히려 좀 더 유리했죠. 근데 프랑스는 스페인이 그랬던 것처럼 유럽 자본의 신용을 얻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미시시피사는 미국의 미시시피 강 하부 지역을 개발한다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회사였는데 사실 그 미시시피 강 하부 구역에는 늪지대와 악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미시시피사는 프랑스에서 엄청난 투자 기회라면서 주식을 팔기 시작했죠. 한 주에 50리브로였던 이 미시시피사의 주식은 1만 리브로를 돌파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팔아서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의 광기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런 광기는 항상 꺼지죠. 이 미시시피 주가는 폭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프랑스 정부까지 이 회사의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이 프랑스 중앙은행은 미시시피사의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샀지만 결국 자금이 다 떨어졌죠. 프랑스 왕국과 중앙은행은 돈은 하나도 없고 망해버린 미시시피사의 주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왕이 루이 15세였는데 이 루이 15세는 대출을 받기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유럽 자본가들한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연간 예산의 절반이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틴 이 루이 15세는 1789년 삼부회를 소집합니다. 이 삼부회라는 것은 프랑스의 세 신분, 세 가지 신분, 귀족, 성직자, 평민 각각 세 신분의 대표가 모여서 토론을 하는 그런 회의였는데 그걸 소집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아주 역사적인 사건들,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런 것들이 이 과학과 자본이 결합되면서 만들어낸 어떤 역사 과정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재밌죠. 프랑스가 이렇게 스스로 망해가는 동안 유럽 자본의 신용을 얻은 대영 제국은 점점 더 팽창을 합니다. 영국 정부가 큰 돈을 벌려고 나선 가장 악명 높은 사례가 바로 중국과의 아편전쟁이죠. 이 영국 사업가들은 중국에 아편이라는 마약을 수출했는데 중국 정부는 이 마약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마약을 압류하기 시작하지만 영국은 이것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1840년에 영국은 자유무역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에 선전포고를 하죠. 전쟁은 아주 쉽게 허무하게 중국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중국 정부는 이 마약상들한테 피해 보상을 했고 심지어는 홍콩까지 바로 이때 빼앗기게 되었죠. 이때부터 19세기 말까지 중국 인구의 약 10분의 1이 마약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자본과 과학이 결합을 하면서 자본은 더 큰 자본을 원했고 과학은 그 자본에 계속 기술을 대줬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중국과 이 유럽이 기술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은 자본이 결합되면서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편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질 수밖에 없었죠. 자본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중국 제국은 자신의 백성들을 마약 중독자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심지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유럽 제국은 자본주의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중국과 이런 격차를 벌릴 수 있었던 거죠. 중국뿐만이 아니었죠. 이 빅토리아 여왕은 이집트의 나일강에 군대를 파견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영국의 보호령 아래 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과학혁명이 제국과 자본이라는 것을 만나면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과정을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유럽 제국들한테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은 식민지로 지배되는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결합이었죠. 과학과 제국과 자본의 결합이 말이죠. 자, 그러면 현재로 와보면은 어떨까요? 더 이상의 식민지는 없습니다. 그 말인즉 성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질지 더 이상 일어날지 아닐지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파이가 커질지 안 커질지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